이 해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25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재와 관련된 해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좋게 볼 수 있는 해운의 영역은 에너지 원자재를 수송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희는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해운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물류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와요. 혹은 그런가요? 물류회사들의 주가가 아니라 물류 비용을 많이 지출했던 여러 그 제조회사들. 수요자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류 비용이 낮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물류기업, 우리 해운업 쪽에는 안 좋은 뉴스잖아요. 매출이 일단 네, 줄겠죠. 준다는 네. 얘기니까 요금이 깎여지고 있다는 거니까. 네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운송업체들은 매출로 이어지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운임이잖아요. 그래서 네. 운임을 뭐 매일매일 발표되는 운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어떠한 운임도 보시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 중절모 모장으로 모양으로 운임이 다 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표에 보시라고 편하게 이제 운임 추이를 넣어 놓았었는데요. 제일 저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수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컨테이너 운임 SCFI라고 하는 저 지표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한 900에서 1000 사이, 그리고 가장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가 5100, 그리고 최근에 여전히 900대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 운임 자체가 어떠한 그냥 단순 금액으로 정말 1000불이었던 게 5000불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1톤의 화물을 날라도 옛날에는 1000불을 받았었는데 5000불을 받았다가 다시 1000불을 받게 되는 거니까 운송업체들의 이 수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제 발표를 많이 한 것처럼 작년에 이제 계절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동기와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비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매출부터 많이 줄었고 이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저렇게 운임이 좌측에 저렇게 그냥 가파르게 올라갈 때 그때 가장 화제의 주식이 아마 HMM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 네네. 그때 뭐 템베거가 됐네 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실제로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템베거가 훨씬 높네요.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근데 그 이후로 많이 주가 하락이 됐고,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의 지금 낮은 운임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래프를 보이면서 올라가면 주가도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당연히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상황이? 저희가 이렇게 운임이 오르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어떠한 1차적인 사고나 이런 걸로 오르는 거 말고 추세적으로 운임은 왜 오르나요? 라고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배보다 화물이 더 많으면 운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러면 운임이 상승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배가 모자랄 거냐라는 거에 그렇죠.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21년, 22년 돈 많이 벌어서 제일 열심히 발주한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고요. 그 선박들이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많이 인도가 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과잉 우려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단 얼마나 많이 인도가 됐는지 좀 체감을 해보시라고 이 숫자를 보여드리면, 네. 컨테이너 시황이 아주 좋을 때, 저희가 2020, 21, 22 이럴 때 좋을 때는 그 이전에 발주를 별로 안 해놔가지고 배들이 1년에 한 100몇 척 정도 밖에 인도가 안 됐었는데, 23년에는 382척, 많이 24년에는 384척이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 수요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급은 많이 느니까 이 정도 늘면 퍼센테이지로 한 6, 7%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가 한 10% 늘면 사실 수요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수요는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급 괴리를 저희가 좁히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 25년 정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년까지는 계속해서 운임이 좀 하락하는 추세,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많이 올랐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이거 이상은 더 내려가긴 어렵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과한 수급 괴리가 벌어지면 이 레벨을
더 낮춰 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룸은 이제 그냥 900포인트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기간 동안 계속 저우님에 머물 수 있다는 리스크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해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25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재와 관련된 해운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게 해석을 소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라는 거 우리가 컨테이너 선으로 뭐 제품 수출하는 이런 완성품을 날르는 시장이고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려면 어떨 때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떨 때? 어쩔 때?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 소비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많이 밀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작년 초부터 높이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높이게 되다 보니까 선진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은 사실 소비 경기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한테 움직이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소비들을 하셨어요. 냉장고 바꾸고 가구 바꾸고 근데 그걸 3년 만에 한 번씩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운우님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운송 수단 배가 자꾸 늘어나서일까요? 아니면 그 그 물동량 있잖아요. 글로벌 물동량. 이거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줄면서 이게 또 어려워지지 않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장표 중에서 이제 선진국이 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그게 컨테이너 시황에서 가장 큰 메인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좌측이 이제 미국의 서부항에 해당하는 롱비치와 LA에서 수입을 하는 것인데 회색 막대기의 높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17, 18, 19년까지 비슷비슷하다가 20년이 되면서 이렇게 훅 뛰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때가 뭐 바다 위에 배 막 몇십 척 떠 있었다 뭐 이때군요. 100척씩 떠 있고 막 이럴 때고 내구 소비재에 대해서 그 3년 동안 계속 레벨이 올라가 있었던 시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뭐 1년의 조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지간하면 해상물 동량 사실 잘 줄지 않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대단히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수입량은 저런 상황인데 우측에 보시면 중국이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처리하는 내놓던 들여오던 그 처리량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고 하는 건 중국에서 처리해서 뭔가 이 미국이 아니라 뭐 지금 막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화물이 늘어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은 줄진 않지만 이 성장률 자체가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 들어오는 배들의 그 증가율을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저걸 보니까 미국의 물동량은 줄는데 중국,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이제 좀 약간이지만 어쨌든 증가폭이 있다. 성장세. 어느 정도 저희가 어쨌든 그 중간 제로선에서 위에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플러스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그 2분기에서 3분기까지가 이 해운업에서는 그 성수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럼 좀 요새 소위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요때가 좀 2분기 잘 버티면 3분기 때 뭔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 하시던데 맞는 겁니까? 저희가 해상우님이 최근까지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화주들과 저희가 다시 이제 운임에 대해서 갱신을 하게 되는 시기가 모두 다 한 시점에 딱 몰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가 지나고 나서 갱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분기가 지나고 나서 갱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재갱신된 운임이 작년에 계약한 운임보다 분명히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2분기, 3분기가 운임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약간 나중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이 저희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높을 수 있을지 2분기가 3분기가 높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익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를 계속 하시는 거는 사실 보통 멘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21년 이후로 많이 발주한 컨테이너 선박이 올해 4월부터 상당히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배를 받으면 또 새로운 노선을 놓고 세배를 받으면 또 새로운 노선을 놓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운임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많은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올해가 저희가
운임 인상을 주기적으로 많이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 시도를 하다 안 되면 결국에 다시 할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3번 갈 거 2번만 가자 이런 식으로 항차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건 어떠한 식으로도 지금은 운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신흥증권에서의 지금 이쪽에 대한 뷰. 저희가 소비재랑 관련된 그런 운송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고 있고 TP도 이번에 조금 낮춘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좋게 볼 수 있는 해운의 영역은 에너지 원자재를 수송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이 되게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면서 그쪽은 수요가 많이 죽어 있다가 지금 전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분명히 그런 업태 해운사들도 돈을 벌었는데 공급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을 별로 안 사고 네. 이렇게 돈을 잘 들고 있고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투자에 나설 수 있긴 한데 그 배들이 23년, 24년, 25년에 들어올 건 없다라고 보면 공급 부담을 일단 없앤 상태에서 볼 수 있고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거긴 오히려 운임이 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해운사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펜오션, 펜오션. 그런 업체가 있고 LPG 수송을 하고 있는 KSS 해운 같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또 드라이버크 회사에 해당하는 대한해운도 있긴 한데 대한해운은 그 에너지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는 것이 본인의 본업인데 HMM 주식을 하도 많이 사셔가지고 회사의 그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지금 약간 미스매칭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회장님이 투자를 잘못하셨네. 뭐 어느 분이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하셨겠죠.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러한 경우에 좀 부정적이죠.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본업에 써야 되는 자금들이 다른 방식으로 좀 투자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근데 저희가 볼 때 또 기가 막히게 그런 걸 잘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나 SM그룹은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시장에 그냥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채권단 딜을 되게 잘 검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권단들이라고 하면 회사가 어쨌든 뭔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갚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자체의 밸류는 살 때 당시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해운사도 많이 인수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그 부분이 뭐 꼭 반드시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투자를 잘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운업은 지금 흐림. 네. 비 올 것 같다. 장마가 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항공주는 어떻습니까? 항공주도 우리 예전에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나와서도 네. 얘기했던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때도 아마 그때 아시아나를 탑픽으로 보셨던 걸로 네. 기억이 되는데 지금 아시아나하고의 좀 합병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이 항공주 섹터 전반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에 보고서를 내면서 항공업종 전체에 대한 뷰를 다 중립으로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매수였나요? 그 전에는 일부 매수긴 했는지 저희가 2023년 그 연초에 그 항공업에 대한 업종 투자 의견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병이 불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과당 경쟁. 과당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저희가 그 2개 메이저 회사가 좀 머지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운수권에 대한 뭐 낙수 효과 이런 것도 기대했었는데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먼저 리오프닝을 많이 시행을 한 다른 지역에 있는 항공사들의 주가를 보면 리오프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시점에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주가나 아니면 가치평가에 대해서 되게 후한 편인데 그게 정말로 턴어라운드를 해서 실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가치평가가 좀 박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운송업은 저희가 운임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리오프닝을 하고 다시 항공산업이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초반에 누렸던 그
아주 높은 가격의 그 티켓 프라이스를 계속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어가 줄고 머지가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호재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게 되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 높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무산되어 버리게 되면 시장은 다시 완전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작년 4분기에 티켓팅 하시는 것보다 지금 티켓팅 하시는 그 지역의 티켓이 조금 더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항공업계는 운임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결국 저희가 뭐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듣고 이렇게 경악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피크아웃이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피해 가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을 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어떤 대형 항공사냐 아니면은 LCC라고 하죠. 네, 이 저가항공사 이쪽에서의 어떤 그 투자를 찾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참 논쟁이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 저가항공사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가항공사들은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다들 창사 이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공사들이 이렇게 딱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항공기 대수와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뭐 많이 나와봤자 영업이익률이 한 17에서 20%까지 나올 수 있고 보통 그런 기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진 않고 높은 한 자릿수 정도의 이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다 막 23%, 막 25%, 막 이 정도로 상당히 과한 수익성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옛날만큼 비행기를 다 굴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은 정말 비싼 가격에 티켓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2분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2분기는 1분기보단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놀러를 가는 것 그렇죠.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1분기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겨울방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항공사들이 요즘에 겨울방학 시즌보다 이 4, 5, 6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시즌에 해당하는 지금 노선을 아주 공격적으로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2분기가 벌써 감액이 나타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올리겠지만 궁극적으로 1분기에서 4분기로 가 있을 때도 계속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항공주 그것도 좀 이렇게 대형 항공사와 이 저가 항공사 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가 항공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저희가 코로나 기간 이전인 19년부터 저가 항공사들은 약간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9, 20, 21, 22 이 4개년 동안 잃어버린 그 재무적인 로스를 지금 영업 잘하는 걸로 덮을 수 있을 것이냐. 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될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는 밸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주가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유상증자를 다 3번씩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자본금 자체가 달라졌는데 자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비싼 값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항공사들은 그 합병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지금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소형사들보다는 안정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희는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병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나를 사느라고 써야 되는 돈, 밑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을 통합하고 써야 되는 돈, 그 돈들을 안 쓸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서 저희가 쓴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안 해도 되는 지출에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은 돈을 벌었고 그거를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건 대한항공이 되겠죠. 근데 여러모로 그냥 섹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연초보다 연말에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공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어디가 낫냐 하면 대한항공이지만 굳이 지금만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시기는. 네. 근데 그 아시아나 합병 이거 완전 물 건너간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섹터에서 이제 항공 말고
대우조선해양이랑 그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불발된 사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부분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해소가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잘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그 항공사의 기장님, 대형항공사의 기장님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그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말씀은 그 이게 정상화가 되는 순간 그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하고 그래서 이 항공사 구조가 여행객들 수송으로 전환되는 순간 아마 실적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워낙 물류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때라 그래서 요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 저가 항공사들은 안 다니던 여객기를 띄우니까 사상 최대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대형 항공사들은 작년 상반기보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정말 다양한 그 정말 인사이트 깊은 내용인데 딱 4시간 만에 영상을 내려가지고 항공사에서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관리당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닐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선업, 그 다음에 항공업, 그 다음에 해운업 이 3가지 섹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그렇다면 좋은 것은 조선업 정도. 네, 산업적으로 항공업과 봤을 때 해운업은 아직 좀 어두운. 저희가 코로나 특수로 제일 좋은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미리 가서 선점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 아직 기다려도 이건 한 되는 25년, 한 2년 정도 좀 흘려보내고 그 사이에 투자할 다른 섹터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3년이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